안녕하세요. 김경화 세무사 겸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시게 될 내용은 우리 2022년 기속 연말정산 실무자반입니다. 즉 연말정산 업무를 최소 한 3년 이상, 즉 3번 이상 해보신 분을 대상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연말정산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말정산 하면서 좀 실수하기 쉬운 거,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제 못 받았던 것들,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교재 어디 한 구석에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캐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 쭉 볼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연말정산 3년 차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우리 입문자반, 즉 기초반 거 좀 듣고 그렇게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이 로마자 돼 있는 게 1장, 2장, 3장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입문자반에서는 사실 개정세법을 안 다뤄요. 하지만 우리 실무자반은 최소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세법을 좀 보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제1장의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봅니다. 우리 입문자반에서는 연말정산 준비 과정이 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말정산 준비 절차적인 과정,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2장의 근로소득 개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좀 놓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그렇게 보시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제 3장에 이제 연말정산 세액계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본공제부터 이제 쭉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혹시라도 본인들의 어떤 수준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개정세법도 우리 교재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말정산 절차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먼저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체납세액이 소액인 경우에 그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때 100만 원 미만이었던 게 지금 150만 원으로, 그죠? 지금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납부 지연 가산세도 종전에 우리 0.025%에서 지금 1일 0.022%로 이렇게 지금 인하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22년 2월 15일 이후 가산세 그 날짜 계산을 할 때 이 날짜 이후 가산세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항목 및 자료 집중기간 추가라고 해서 점점 우리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자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추가된 게 뭐냐면 장애인 증명서류, 그래서 이 장애인 관련된 서류를 지금 제출해야 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랑 국가보훈처 이쪽. 그래서 아마 이런 관련된 장애인은 아마 장애인 관련된 그 자료도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의 어떤 적용 범위가 종전에는 우리 본인이 소유한 차량, 그죠? 여기에 하나 더 확대가 된 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그렇게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 원 비과세 해주는 그 규정이 지금 추가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제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비과세 및 분할 납부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이라고 해서 지금 종전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기업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되게끔, 그래서 그러면 이 자회사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벤처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에, 즉 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그 기업을 자회사로 보고 그 임직원한테도 지금 똑같이 우리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가 연간 3천만 원, 우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그 비과세 해주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천만 원으로 그만큼 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분할 납부 특례 선택할 때 이때 그 마찬가지로 연간 3천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원 특례 적용 범위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범위를, 즉 벤처기업 임직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되게끔, 그래서 그 자회사 범위는 좀 전에 봤던 벤처기업이 30% 이상 이제 주식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서 규정 하나 보시면 우리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에 시가 이하 발행 이익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되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원 선택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추가된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우리 과세 특례 적용받는 이제 벤처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즉 벤처기업 육성법 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다라고 했던 거를 지금은 벤처기업 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즉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이렇게, 그래 벤처기업 아마 인증서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자, 이제 소득공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 하나의 금융상품이에요. 이거는 우리 종전에는 이 내용은 지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 지금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지금 이거 말고 청년들이 가입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 요건인데 이거는 지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 그냥 단순한 청년 우대형 안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우리 소득공제로 들어가죠. 그죠? 소득공제로. 근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여기를 가입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더 확대된 거죠. 즉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게 총급여 3,600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으로 한마디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적용 기한도 지금 작년 21년에 21년 12월 말까지 가입분이었다 그러면 23년 12월 말까지로 또 2년 연장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인데 이것도 하나의 금융상품입니다. 자, 우리 종전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가 있죠. 거기에 청년형이라고 하나 또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용은 조금은 달라요. 내용은. 자, 그래서 흔히 청년형 장기펀드 또는 우리 법문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금융상품이 있을 거고요. 이런 금융상품이 그러면 가입할 때부터 이거는 청년이 이렇게 여기에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이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총급여 요건 이거 다 봅니다.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요건 이런 부분
나이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그리고 병력에 대한 부분 당연히 플러스로 그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 이하라는 요건, 그리고 이 금융상품 자체가 아마 계약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시면, 우리 그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랑 비슷한 게 납입금액의 40%인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그러니까 600만 원을 넘을 필요는 또 없겠죠. 그죠? 이 세제 혜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아마 가입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금융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가입을, 청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소득공제에 신용카드는 늘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선불카드의 어떤 실명 확인 방식이 확대가 됐고요.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선불카드다 그러면 대부분 무기명, 그죠? 그래서 무기명은 공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예금 계좌와 연결해서 그렇게 쓰면은 누가 쓴 건지 명확하니까 그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 21년 기속분부터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잡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21년 끝날 내용이 2년 연장해서 23년 지금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율적으로 넘어가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19% 단일세율 적용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근로소득의 범위에 사실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든지 뭐 감면받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그 금액에 19%로 이렇게 단위세율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지금 사택 제공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과세, 종전에는 아예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단위세율 적용할 때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사택 제공 이익하고 주택자금, 대여이익 이런 것들 근로소득에서 종전에 제외했던 것들이 비과세, 즉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좀 범위가 바뀌면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단위세율 19% 적용할 때 이 사택 제공 이익이라든지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한마디로 과표에 포함을 할 거냐 곱하기 19% 그 금액에 라고 했을 때 유예를 줬거든요. 그게 이제 21년 적용 기한이 21년 연말까지였는데 지금 2년을 더 연장해서 23년 12월 말까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19% 단위세율 적용할 때 종전하고 똑같이 사택 제공 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비과세 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지금 종전 21년에서 지금 23년 말까지 이렇게 지금 연장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지금 2년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자, 그다음 우리 중치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역시 2년 이렇게 연장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 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도 지금 21년 끝날 게 3년 더 연장해서 24년까지고요. 자, 일단 이 요건 완화된 걸 좀 보셔야 돼요. 종전에는 우리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앤드 반드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요건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도 성과급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이 성과급을 지급을 해도 그때 똑같이 이거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회사 즉 중소기업한테의 하나의 메리트는 이렇게 지급한 경영 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게 15%로 지금 늘어났죠. 이거 역시. 그리고 종전에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50% 세액 감면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세액 감면 쪽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조금 추가된 내용도 있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즉 뭐냐면 난임 시술비나 우리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보세요. 자, 난임 시술을 위한 우리 의료비는 공제율이 지금 30%, 그러니까 종전의 20%에서 30%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 신설된 게 뭐냐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있으며 얘네들은 20%,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나중에 그 의료비 세액공제 보면 구간이 종전에는 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가 없을 땐 세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구간으로, 즉 네 개의 분류로 아마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난임시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그리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가 쓴 의료비, 그리고 그 밖의 자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분류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어떤 그 의료비를 어느 범위로 볼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 모자보건법에 이렇게 정의대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 이거 하나 좀 보실게요. 올해 즉 22년 기속 연말정산 하실 때 조금 이거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21년 작년에 종전에 우리 기부금액이 1,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5% 30% 적용해 주던 걸 21년 한 해에 한시적으로 5% 포인트씩 인상해서 20% 35%로 즉 5%씩 플러스해서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22년엔 다시 원 상태대로 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2년 7월 말 8월 초 항상 그 내년에 쓸 개정세법, 즉 내년에 이제 적용할 개정세법 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안에 그 개정세법 안에 보시면 이 15% 30% 원래대로 적용하던 거를 다시 즉 1년 더 21년 했던 이 적용을 그대로 연장해서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연말정산 하실 때 기부금만큼은 15% 30%인지 20% 35%인지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조합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와 적용 기한이 들어왔습니다. 즉 우리 흔히 을근세라 그러죠. 을종 근로소득. 근데 정확히 법문에서는 그냥 원천징수 대상 아닌 근로소득자들, 그죠? 얘네들이 납세조합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세액공제를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한 5% 받는데 그렇게 받을 때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만 한도로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적용 기한을 24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금 계좌 우리 그 ISA라고 해서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라고 흔히 ISA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연금 계좌 전환시킨 이 IS 계좌 전환 금액에 즉 300만 원 한도로 전환한 금액의 10%를 연금 계좌 세액공제로 해준단 말이에요. 추가로 이럴 때 그 한마디로 시점. 그럼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ISA 전환 금액 추가 한도는 연금 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자, 이제 기타 내용을 보시면 우리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원천 징수 요건에 대한 그 부분이 근로대가 합의 연간 20억 원 초과 기준에 대해서 가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해당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요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가의 내용을 보시면 파견 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의 20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직전 연도 실제 근로대가 합의 20억 원 초과할 때 바로 이 규정에 지금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의 명칭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부금 대상 시설에 우리 즉 10% 송금 산입 한도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이죠.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 뭐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항상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이런 것들은 성실 사업자들도 지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나 우리 교육비 그런 월세 세액 공제가 지금 21년 연말에서 2년 연장해서 23년까지 그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세법 개정안, 이 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대부분 이렇게 내년 적용할 세법이 이제 개정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건데 실제 국회 통과가 됐는지 이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 여름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보시면 월세세액 공제가 우리 월세액의 10% 또는 12%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자는 12% 적용하는 것, 즉 고소득자를 오히려 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또는 12% 적용하는 게 지금 12%, 15%로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국회 통과된 거 확인하시고 이거는 조금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인데 이 지금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한액에 대한 한도가 우리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합쳐서 300만 원인데 이게 400만 원으로 지금 100만 원 더 지금 한도가 추가 인상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거의 다 통과는 돼요. 거의 통과는 되는데 가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통과 안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월세 부분도 몇 년 전에 개정 세법 안에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실제 통과 안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 쪽은 여러분들이 최종 법 통과됐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뭐 신용카드 그다음에 우리 흔히 현금 영수증 또 도서 공연 미술관 그리고 전통시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공제율은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2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 즉 하반기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지금 80%를 적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지금 22년 소비 증가분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21년에 우리 적용했던 내용이거든요. 즉 21년 기속 연말정산 하실 때, 즉 작년에 연말정산 하실 때 20년 대비 21년 5%를 더 썼으면 그래서 20년 대비 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더 증가했으면 그 증가한 소비 증가한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냥 막말로 신용카드 더 쓴 분 그 부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더 공제해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법문에는 지금 20년, 21년으로 있고요. 세법 개정안에는 이 5번 내용 없습니다. 실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되게 한 10월경에 그 국세청에서
우리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라고 해서 그런 안내서를 좀 지침서죠. 그거를 이제 교부를 해줘요.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신용카드에 대한 우리 소득공제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전산을 그렇게 개정을 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개정 예정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최종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21년에 지금 적용했던 그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10% 적용해 주는 걸 22년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연도만 22년이 21년, 20년 이게 했던 거를 지금 1년씩 더 연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지금 신용카드 서식이나 이런 게 변경된 거니까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 30%에서 5%포인트 인상한 20% 35% 적용하는 거를 지금 1년 더 연장해서 지금 22년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확대라고 해서 이거는 뭐 연말정산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해당될 수는 있거든요. 즉 후발적 경정 청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정 청구 기한은 5년이잖아요. 근데 그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원래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그럴 때 이제 추가된 내용이 대부분 어떤 소송 가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때 심사 결정이나 심판 결정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그걸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설령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정이나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가표 또는 세액이 과다 납부된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권익 제고를 더 이제 해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실 사업자에 대한 우리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그 의료비 쪽 보시면 우리 종전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연말정산할 때 적용했던 의료비를 사실은 성실 사업자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세법 안에 지금 이렇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지금 20%랑 난임 시술비 20% 적용했던 거 30%로 지금 인상된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월세액도 그 근로자들 연말정산할 때 월세 해줬던 게 10% 12%가 12% 15%로 지금 개정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게 같이 지금 개정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 우리 연말정산할 때 지금 22년 기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지금 21년 대비로 변경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그 개정 내용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에 연말정산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세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